따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여러분, 설교는 뭐로 듣는지 아시나요? 설교는 뭐로 들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설교는 뭐로 들을까요? 마음일까요? 마음일까요? 또 다른 거 없을까요? 우리 젊은 청년분들이 좀 신박한 아이디어로 설교는 눈으로 듣습니다. 누가 얘기했어요? 거기 자매님이 얘기하셨나요? 설교는 눈으로 듣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 설교하실 때, 청년부 목사님 설교하실 때 땅 쳐다보고 있지 않죠? 네, 설교자를 쳐다보면서 뚫어져라 보면서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눈으로 들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과 율법교사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는데 깜빡했네요. 제가 저희 소개를 했어야 되는데 넘어가나요? 프레밀리가 뭔지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레밀리는 여기 나온 것처럼 친구와 가족의 합성어로 돼 있어요. 그래서 친구 같은 가족, 가족 같은 친구란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하고 있는 법인의 이름이고요. 이 책은 들어올 때 받으셨겠지만 제가 남은 책을 다 끌고 왔는데 한 120권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오신 분들 보니까 못 받으신 분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오늘 선물로 드린 책인데 작년에 6월쯤 나온 책인데요. 저희가 만났던 엄마들과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적은 것과 또 다문화 사역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적은 책들인데 라면 받침으로 쓰지 마시고 꼭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잘 적혀 있고요. 또 책을 읽어보시다가 참 정말 좋은 사역을 하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첫 장에 계좌번호가 있습니다. 책값을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도 말고 책값만 보내주시면 돼요. 오늘 본문은 다시 본문 돌아와서 예수님과 율법교사의 대화로 시작되는 본문입니다. 율법교사가 이렇게 물어보죠. 예수님,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죠. 너 어떻게 알고 있니? 라고 다시 되묻습니다. 그러니까 율법교사가 자기가 알고 있는 최선의 대답인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할까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또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잘 알고 있네. 그렇게 살면 돼. 라고 대화를 매짐하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율법교사가 좀 뭔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다시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예수님,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여기서 잠깐 멈춤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러면 왜 율법교사는 하나만 물어볼까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고 왜 이웃만 물어볼까라는 의문점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율법교사의 시각에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율법교사의 시각에서 바라보게 되면 율법교사는 신약을 모르는 상태입니다. 구약만 알고 있어요. 구약적인 사고방식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크게 말씀하셔도 돼요. 생각하는 그게 맞습니다. 구약적인 사고방식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표적인 방법. 두 글자. 제사인 거죠. 율법은 제사 드릴 때 필요한 법인 거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제사를 드릴 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까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되게 추상적인 단어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추상적인 거 우리 삶으로 계속 끌고 들어와야 돼요. 블레싱 하잖아요. 진짜 추상적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 블레싱을 어떻게 풀고 있습니까? 지역사회에 가서 물건을 사는 행위와 나눠주는 행위로 현실화 시키시잖아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래요. 어떻게 사랑할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재밌는 게 뭐냐면 그 레위기에 보게 되면 제사를 드릴 때 5가지 제사 중에 번제, 소제 이런 거 빼고 화목제나 속건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특이하게도 제사를 드릴 때 부위를 지정해 주세요. 야, 이거 드려, 이거 드려, 이거 드려라고 딱 3가지를 찍어줍니다. 혹시 이거 아시는 분? 제가 이 설교를 여러 번 했지만 딱 한 군데서 맞췄어요. 전라도에 있는 교회에서 그 청년이 이걸 맞췄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첫 번째는 뭘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거.
제사에 빠지지 않는 그거 뭘까요? 그 중요한 거 있잖아요. 항상 드리는 거. 피. 두 번째는 뭐냐면 내장에 덮인 기름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두 콩팥을 드리라 그래요. 신기하죠? 그냥 태워버리거나 그냥 다 주면 되는데 하나님이 그 제사를 드릴 때는 야, 이 세 개를 꼭 드려야 돼. 큰 동물이든 작은 동물이든 무조건 이거 세 개 드려야 된다. 피와 기름과 두 콩팥을 드리라고 해요. 여기서 이제 히브리인들의 언어 속에 들어있는 재미난 게 있는데 뭐냐면 속뜻이 뭐냐면 히브리인들은 헬라적인 사고방식 속에서는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마음 어디라 그래요? 마음 그러면 여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헬라적인 사고방식.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에서의 마음은 어디 있을까요? 셋 중에 하나. 어딜까요? 피일까요? 기름일까요? 콩팥일까요? 예? 안 들려요. 크게 콩팥. 네, 콩팥에 우리의 뭐가 있다고요?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줄여졌죠. 자, 그럼 힘은 뭘까요? 힘은 기름입니다. 그럼 마지막 이 힘이라고 뜻이라고 표현됐지만 다른 성경에서는 생명이라고도 하거든요. 내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하니까 피는 목숨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 콩팥과 기름과 피를 드리는 건 뭐냐? 내 마음과 힘과 목숨을 드리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릴 때 그 행위를 통해서 나는 뭐 하고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얼마나 잘 들어야겠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재물 갖고 올 때 뭐 갖고 오라 합니까? 아무거나 갖고 오라고 안 하죠. 흠없고 순전한 것만 드리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정성스럽게 제사를 준비하는 자세, 그리고 그걸 열심히 긍정스럽게 그 부위를 드리는 그 행위가 나는 하나님을 뭐 하고 있다? 사랑하고 표현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율법교사 입장에서 이걸 얼마나 잘 지키겠어요. 율법대로 정확하게 딱딱딱 좋은 걸 드리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 구약적인 사고방식, 난 이건 완벽해라고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이걸 물어보지 않고 뭘 물어봅니까? 내 이웃이 누구인지만 물어보면 오늘의 질문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구원이, 영생이 완벽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밌게도 영생 어떻게 얻습니까? 할 때는 단답책으로 끝났는데 그러면 내 친구는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를 쭉 해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누가 나옵니까? 누가 나오죠? 제사장이 나오죠. 제사장으로 치면 지금으로 치면 목사라고 편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목사가 지나가다가 환자를 봤습니다. 근데 이 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보고 피해서 지나갔다 그래요. 자, 두 번째는 누굽니까? 레인이 지나가시는 거죠. 레인도 보고서 이 사람을 피해서 지나갔다 그래요. 그 그림 한번 보여줄까요? PPT 보면 자, 보이시죠? 저 멀리 가는 사람이 화살표가 제사장이겠고 두 번째가 레인입니다. 자, 이 사람들 지금 어디 가고 있을까요? 저 뒤에 있는 동그라미 보이시죠? 네, 이게 옛날 중세시대 그린 그림인데 자, 어디 걸어가고 있어요? 이 사람들 지금 예루살렘 향해 걸어가는 것 같죠? 예루살렘으로 왜 걸어갈까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뭐 하기 위해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사는 제가 뭐라고 표현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자, 하나님을 사랑하러 가야 되는데 내 앞에 지금 누군가 쓰러져 있습니다. 자, 어떤 게 더 큰 거예요? 지금 이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더 큰 일인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그래요, 여러분들. 자, 제가 오늘 강사로 여기 오는 날입니다.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마중나라 오셨다가 차에 치여가지고 쓰러져 계세요. 자, 제가 설교를 하는 게 옳을까요? 담임 목사님 모시고 병원 가는 게 옳을까요? 병원 가야겠죠. 그리고 얘 설교 누가 해? 내가 오기로 한 날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잠깐만 3시에 저 설교 1시간 하라 했으니까 3시에 끝내고 제가 같이 병원 모시고 갈게요. 우리 아까 찬양인 도자님 여기 서셨잖아요. 찬양인도 지금 연습을 1시부터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쓰러졌대. 가야 돼 말아야 돼요. 찬양인 도자님. 내가 없으면 안 되는데. 지금 이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인이 그 길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한테 어떤 사람인지 알고 계시죠? 역사적으로. 이 사람들은 우리가 일본 사람 보는 거랑 약간 비슷한 맥락으로 보시면 돼요. 당연히 얘도 뭐 해야 돼요?
이 사람을 패스해 지나가야 돼. 아니, 얘는 아예 우리를 만나면 안 돼. 왜냐, 사람보다 못한, 동물보다 못한 존재로 유대인들은 생각하는 게 사마리아인이니까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마리아인이 33절을 띄울 수 있나요? 방송실에서 10장 33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다. 시작. 아, 이게 아니네요? 네, 보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33절 안 나왔는데.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했대 그래요? 불쌍히 여겼대요. 자, 불쌍히 여기는 건 어디서 일어나는 감정입니까? 어디요? 마음이죠. 자, 첫 번째 하나의 실마리가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이 쓰러진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의 감정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이 사람의 상처를 치료하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나귀에 태워서 데리고 가요. 뭘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지금 이 사람이 자신의 뭐를 쓰고 있습니까? 우리 아까 봤던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찍으시면 돼요. 힘을 쓰고 있는 거죠. 마음이 동해서 이 사람에게 자기 힘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퀴즈. 이 사람의 생명은 어떻게 이 사람이 지금 나타내고 있을까요? 이거를 그 전라도 청년이 맞췄습니다. 어떻게 갖고 있을까요? 우리 청년부 기대하겠습니다. 블레싱. 화이팅. 자, 이 길에서 지금 이 사람이 다친 사람이 누구 만났어요? 강도를 만났죠. 그러면 강도가 또 올까요, 안 올까요? 또 올 수 있겠죠. 얘가 믿길 수도 있잖아. 얘를 아프게 해놓고 얘를 도와주는 애를 또 잡으면 되잖아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도와주면 내가 잡힐 수 있겠죠. 두드려 맞아서 나도 죽을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빨리 도망가야 되는 게 상책인데 이 사람이 지금 자기 나귀에 태우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자기 삶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어봐요. 율법교사야, 네가 볼 땐 누가 이 사람의 친구 같니? 라고 되묻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질문이 바뀌어요. 율법교사는 뭐라고 물어봤습니까? 내 친구는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의 친구는 누구니? 라고 우리한테 되묻고 있는 겁니다. 친구의 개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친구라 그러면 내가 만나기 쉬운 사람, 내가 대하기 편한 사람을 친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친구란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율법교사한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누가 이 사람의 친구가 되겠니? 여러분들의 친구는 누가 계신가요? 아니면 이 지역사회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을 친구로 삼고 계신가? 예수님이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걸 찾는 게 또 하나의 미션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마지막 절에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게 헬라어 원문에 보게 되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라는 뭐냐면 현재 진행형이에요. 헬라어에서 현재 진행형은 뭐냐면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친구가 되어주는 행위는 한 번 도와주고 끝나는 행위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그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는 행위를 해줘라 라는 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오늘 율법교사는 영생이 얻는 방법이 뭐냐고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신기하게도 하나님 잘 믿어가 아니라 네 옆에 지금 힘들어하는 친구를 계속적으로 그 옆에 있어주는 게 네가 구원 얻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 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제가 만난 친구를 영상으로 잠깐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잠깐 보여주시죠. I think this is very good house. Wow. I think this is very good house. 예. 감사합니다. 여기 잘 안 넘쳤어? 워러가? 비었을 때? 모스키토는 70여 가정 170명 정도 만나고 있어요. 남편이 오랫동안 때려왔어요? 아니면 엄청 힘들어요, 선생님. 술 먹으면은 계속 막 때리는 거예요. 안 멈추는 거예요. 뺨.
얼굴이랑 이렇게 있어요. 다문화 가족 중에서도 이중 장애를 가진 한부모 가정, 가정폭력으로 별거 중인 가정, 사별한 가정, 미혼 모임 그런 가정에 관심이 가더라고요. 프레밀리 정종원이라고 합니다. 김성은입니다. 프렌드와 패밀리 합성. 물질만 주고 끝내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이분들의 가족이 되고 싶고 친구가 되어주고 싶어서. 블랙핑! 목사님은 그냥 장난꾸러기 같은데. 우리 동생처럼. 그냥 아재 같았어요. 그냥 아재. 게임 좋아하는 아재. 형님 너무 착해요. 천사 같았어요. 정반대 같았어요, 두 분. 저희는 사업을 기획하고 사업 진행하고 여기는 모금을 하고 네, 업무가 좀 나머지. 모금을 사업도 하지 내가 다. 나는 모금 안 해요? 나도 하지. 다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 다 같이. 너무 구분하지 말게. 정신 안 차릴래? 아까 사고 치지 마. 너 그때 경찰이랑 헤어질 때 뭐라 그랬어? 다시 걸리면 너 큰일 난다 그랬지? 네가 지금 한 달 동안 담배 훔쳤지? 훔친 카드 썼지? 집 나가서 한 달 동안 살았지? 담배도 피지 말고. 일하면서 이제 법 공부도 많이 하고 경찰서도 자주 가고. 그러면 너 그 형이 뭐라고 겪어줬어? 경찰한테 말하면 저 죽인대요. 무슨 일이 생기면 나한테 빨리 무조건 얘기하라고.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아빠는 없지. 엄마가 한국어가 유창하지가 않다 보니까 이거를 풀지 못하고 자라다 보니까 소아 우울증부터 시작해서 심각해지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아이들의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어요. I've been with them like 2 years. 한 7년? 10년 넘었어요. 10몇 년 됐어요. 제가 항상 뭐 어려울 때 많이 도와줬어요. 아가인 잘 지냈어? 요즘 눈은 어때? 눈은 괜찮아 이제? 귀는 it's okay? Alja was born premature. Her arteries were exchanged. She was so small. Her vital signs are going down, so she's not breathing. She's not breathing. Some doctor says that she might die. She will not survive. Just let it go. But Sonsingnim says, don't give up. And we searched for donors for the hospital bills. And they did it successful operation. And now she is growing. 예수님은 이제 뭐라 하셨냐면 저기 지금 아파하는 저 사람의 친구는 누가 되어줄 수 있겠냐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힘들어하는 저 사람 옆에 내가 계속 죽을 때까지 가족처럼 옆에 있어주는 거죠. 저희 남편 암에 걸렸어요. 근데 그 한 마리 듣고 진짜 밤에 또 뛰어왔어서 남편 아팠을 때 제일 힘들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선생님이 다 하나하나씩 다 가르쳐주시고 도와주셔서 우리는 다른 가족 없어요. 진짜 가족 아무것도 못 주고 없어서 그냥 우리 진짜 마음 쌤들이 저를 되게 많이 아껴주시거든요. 둘째 부모님이라고 진짜 생각해요. 계속 힘들고 그랬는데 선생님 만나고 행복하고 뭔가 사는 것 같아요. 기계 버튼 키면은 작동되고 끄면은 안 작동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쌤이 저한테 없으면 저는 작동 못 할 것 같아요. 저한테 인생 일부라서 올해까지 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고아와 과부를 신원하라는 그 말씀. 그 한 문장 자체가 제 마음에 굉장히 크게 와닿고 단순하게 그 말씀 믿고 가는 거. 자주 와요. 자주 와? 행복해요. 지금 행복하세요? 최고로 행복하죠. 요즘도 행복해요. 뭐 만든 지 꽤 되긴 해서 지금 최신으로 찍고 싶은데 방송국에서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이건 2018년도에 CGN에서 찍어준 건데 PPT를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이 사람들을 만나고 막 뭘 하겠다라고 했던 건 아니고 처음엔 되게 소박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2009년도에 신대원 3학년 때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할 때 사실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가정적으로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다 보니까 장모님이 결혼 허락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근데 아내가 이제 션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그때는 했던 게 뭐냐면 행복한 가정 만들기라고 션 정혜영 커플이 이제 무료로 결혼식 해주던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3호 커플로 당첨이 돼가지고 션을 만났더니 션이 10월 31일 날 결혼하세요. 그래가지고
아니 10월 12일 날 결혼하세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결혼을 했어요. 현이 지정한 날짜에 현이 지정한 장소에서 현이 부르라는 사람만 불러서 딱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결혼하면서 되게 감사한 거예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도와줬고 저희 청담동에서 결혼했거든요. 되게 비싼 데서 공짜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랑도 얘기한 게 아니면 우리도 이렇게 결혼기념일에 현처럼 뭔가 의미 있는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그때 뭐 전도사 월급 70만 원대니까 10,000원씩 모을 수 없어서 우리가 하루에 1,000원씩 모으자 그래서 36만 5천 원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어디다 쓰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그때 아내가 일했던 곳이 이제 외국인 근로자 센터 팀장을 하고 있었는데 자신들이 만나는 이주민 엄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부모 가정이 있고 장애아이를 둔 가정이 있다. 이 사람들하고 우리가 만나면 어떻겠냐라고 해서 그럼 뭐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우리가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자. 지금은 뭐 이런 레스토랑이 되게 좀 우리가 자주 갈 수 있었지만 저 때만 해도 뭐 저도 많이 못 갔던 게 이제 아웃백이었는데 아웃백에 처음으로 이제 10가정을 초청해서 이제 식사를 했습니다. 주일날 오후 4시에 룸을 예약해서 이제 점장님과 딜을 해서 주일 오후 4시지만 평일 런치 가격으로 모든 메뉴를 주기로 딜을 하고 여기서 이제 처음 저희가 이제 식사를 했던 거죠. 이렇게 이제 매년 결혼기념일 때마다 이분들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1년에 한 번 이 사람들을 만나는 거죠. 결혼기념일에 돈을 모아서 아이들하고 같이 간단하게 예배드리고 선물 나눠주고 맛있는 밥을 먹고 이걸 왜 했냐면 엄마들이 월화수목금 토 일을 하고 주일날 하루 쉬는데 사실 이런 레스토랑 가는 게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분들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맛있는 밥을 먹어보자라는 마음에서 시작을 했는데 한 4년 정도 먹으니까 약간 제가 심술이 났어요. 왜냐면 돈은 내가 쓰는데 애들이 저를 약간 많이 무시를 해요. 왜냐면 지들끼리 노는 거야. 나랑 안 놀아줘요. 1년에 한 번 보는 사람이 뭐가 재밌겠습니까? 선물 주고 딱 끝나고 자기들끼리 막 놀아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그래도 나한테서 와서 이렇게 좀 해주면 좋겠는데 나한테는 잘 안 오네. 이름도 제가 맨날 헷갈리고 막 그러니까 약간 심통이 나서 아내한테 집에 오는 길에 야, 안 되겠다. 우리 캠프 가자. 안 되겠어. 하루는 안 될 것 같소. 한 1박 2일, 2박 3일 놀아야 내가 좀 친해질 것 같다. 그래서 이 아이들하고 이제 5년 차부터는 이제 캠프를 이제 가기 시작했습니다. 캠프를 가려다 보니까 이제 돈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사실 빕스 아웃백도 40만 원으로 먹지 못해서 사실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셔서 식사를 했는데 그래서 아이들하고 뭐 외갓집 체험마을이니 에버랜드 KB암베이 1박 2일로 가기도 하고 제주도가 제일 피크였죠. 엄마들한테 제주도 가봤냐니까 아무도 안 가봤대요. 제주도 바닷가를 보고 싶냐 그러니까 다 보고 싶대요. 그래서 1년 전부터 제주도를 준비해가지고 1,200만 원을 모아가지고 주변 분들한테 막 한마디로 삥을 뜯은 거죠. 나 이거 해야 되니까 돈 내놔 해가지고 그리고 저 이후부터 주변 분들이 제 카톡을 잘 안 보세요. 2016년 이후로 전화와 카톡이 많이 끊어졌습니다. 하도 돈 달라고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저 때 처음으로 이제 엄마들하고 비행기 타고 가면서 뭐 쇼도 많이 했지만 저렇게 캠프를 이제 가기 시작했는데 캠프를 간 이유는 간단해요. 엄마들하고 아이하고 여행을 가봤을까? 그 여행을 갔다 오면 뭐가 생깁니까? 추억이 생기죠. 추억이 생기면 뭘 할 수 있죠? 엄마랑 아이가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대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엄마들이 일하고 들어와서 저녁에 피곤한데 애들하고 뭐 놀아주겠습니까? 일하고 뭐 청소하고 잠자기 바쁘고 다음날 일하기 바쁘고 애들 뭐 학교 보내고 뭐 애들 맨날 핸드폰 쳐다보고 있고 이게 다인데 공통의 감신사를 만들어서 대화를 하면 좋겠다라는 단순한 그 하나의 마음으로 이제 여행을 기획해서 시작했던 거였죠. 그렇게 1년에 한 번 보다가 1년에 한 2일 보다가 1년에 3일 보다가 1년에 일주일 보다가 드디어 2015년부터 안 되겠다. 매달 만나자.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이 사람들하고 갖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아직 프레밀리를 만들지도 않았어요. 그냥 순수하게 아내와 저와 결혼기념일 나눔을 하던 게 조금씩 일이 커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북수월 꿈의 숲이라고 저기 강북구에 가면 좋은 숲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아이들하고 엄마들하고 밥 한 끼 먹으면서 이제 노는 게 일이었던 거죠. 아내는 엄마들하고 이야기하고 저는 아이들하고 같이 놀아주는 일. 그걸 왜 했냐면 저희가 만나는 사람들이 대부분
한부모 가정들이 많아요. 이혼을 당하신 분들, 그 이혼도 대부분 가정폭력이나 그런 남편의 알코올릭 문제로 인해서 이혼을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미등록 가정이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불법 체류자 가정들, 이제 그 가정도 저희가 만나고 있는데 아이들이 아빠가 없다 보니까 아빠와의 놀이가 많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아이들하고 놀아주는 일, 신나게 물총 싸움하고 뭐 배드민턴 치고 놀아주는 일, 그리고 아내는 엄마들하고 같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거, 그렇게 자원봉사 활동으로 한 달에 한 번씩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6년도에 한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나눠드린 제일 책에 처음에 나오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좀 히스토리가 긴데 저희가 프레밀리를 만들고 이 일에 전념하게 만든 아이인 거죠. 그 전까지는 직장생활 하면서 따박따박 주는 월급 받으면서 그래도 좀 먹고 싶은 거 먹고 살던 때였는데 이 아이가 어떤 일이 생겼냐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7살 때 이미 이혼을 한 상태죠. 엄마가 돈을 공장 나가서 일을 하려고 이 아이를 소년원에 맡겼어요. 맡겨놓고 엄마는 이제 돈을 벌고 있었던 상태였던 거죠. 근데 어느 날 소년원에 있던 오빠들이 얘를 건드렸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두면 안 되죠. 이놈의 새끼들을 다, 그죠? 근데 엄마가 이 딸을 소년원에서 데리고 나와요. 그래서 사고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 나와서 이제 남자친구가 생겨요. 계속 생기긴 했는데 어느 한 유부남이 또 접근을 해서 이 엄마랑 동거를 시작했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입니다. 엄마는 돈 벌러 나가고 그 남자친구와 아이만 집에 있을 때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또 엄마한테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처음에 부인했죠. 그 사건에 대해서. 자기 남자친구인데 그럴 리가 있을까. 근데 결국 이게 사실이 됐고 우여곡절 끝에 이 남자는 감옥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5학년 때 감옥에 갔고 6학년 때 이 아이가 이제 이 남자가 출소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갑자기 다급하게 전화가 온 겁니다. 선생님 큰일 났다는 겁니다. 왜 그래 했더니 이 사람이 이제 곧 출소한대요. 지금 살고 있는 집 그리고 보험 다 이 남자가 들어준 겁니다. 이 남자가 해준 거고. 그러니까 엄마 너무 불안한 거예요. 보복을 당할까 봐. 그래서 이 가정을 저희가 살던 집 옆으로 이사를 시켰어요. 그래서 1년간을 잘 보살피고 있었는데 엄마가 한 1년 안정되니까 다시 살던 곳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해서 엄마의 의견을 존중해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 나가서 한 달 있다가 이 아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엄마가 저를 칼로 찔렀어요. 라는 연락이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딨니? 찜질방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는 나니? 피는 안 난대요. 그래서 일단은 선생님 집으로 와라. 우리 아내가 얘기를 했고 이제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냐, 잘 지내냐 물어봤는데 하다가 이제 아이 얘기가 나온 거죠. 아이가 너무 말을 안 듣는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처음엔 좀 때리다가 안 돼서 칼로 위협을 했다. 찔렀냐? 찔리진 않았다. 위협만 했다. 그러니까 아이는 찔렸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상처 보니까 찔리진 않았고 엄마가 이제 식빵 자르는 칼로 위협을 했는데 위협한 이유는 간단해요. 방 청소 좀 제대로 해라. 집 정리 좀 해라. 여러분은 중학생 때 여러분 방이 깨끗했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도 이해가 되는 게 12시간 일하고 들어와서 싱크대에 설거지가 이만큼 쌓여있고 방이 쓰레기장 같으면 화가 날 수도 있겠죠. 그 엄마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결과적으로는 제가 학교에 찾아가서 대안학교로 이제 전학을 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간다 안 간다, 학교 부장선생님은 절대 못 보낸다, 미인가 학교로 가려다 보니까 학교 측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우연히 인수인 선생님이 운영하시는 해밀학교라고 강원도 홍천에 있는 대안학교에서 저희 쪽에 연락이 와서 이 아이를 받아주겠다 해서 이 아이를 꺼내는데 미인가 니가 못 보낸다는 거예요. 인가로 가라라고. 인가는 돈이 많이 들어서 못 보낸다. 이런 학년 부장하고 한 2시간 싸우다가 전학을 보내면서 이 아이 때문에 저희가 이제 프레밀리라는 일에 전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내랑 2016년도에 이 아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한테 이런 다문화 일을 계속 하시기를 바라는가 보다. 왜냐하면 엄마들이 무슨 문제가 생기면 복지관을 가야 되는데 저희한테 연락을 하는 거예요. 왜냐? 저희가 관계성이 깊어지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면 저희한테 연락하는데 저희한테 연락하는 문제는 뭐냐? 아이 문제, 돈 문제 이런 것도 연락을 주는 겁니다. 이건 복지관에서 해결해 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적으로 연수가 쌓이다 보니까 엄마들이 있었던 문제들을 저희한테 계속 문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도 일을 하다가 전화 업무로 막 1시간, 2시간씩 이 사람들하고 상담을 해야 되고, 저도 일을 하다가 휴가를 쓰고 달려가서 뭐 이 아이 홍천 한번 가는데 이틀 쓰고 갔다 오고 막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는 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여력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우리가 그러면 이 사람들을 위한 일을 하게 위한 단체를 만들자 생각하고 이제 프레미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다짐한 게 뭐냐면 한 생명을 살리는 데 집중하자. 기존의 복지 시스템은 여러 사람, 너 몇 명 했어? 10명이야 100명이야 이걸 중요시 여기는데 우리 그러지 말자. 한 사람에 집중하자. 이 한 사람한테 우리가 투여하더라도 이 일이 완전할 때까지 끝까지 가자. 두 번째는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자. 여러분 이제 정부의 돈을 받으면 누구의 의지가 제일 중요할까요? 제 의지가 중요할까요? 정부의 의지가 중요할까요? 정부의 의지가 중요해지죠. 그러니까 이 기존의 복지관이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든 전부 다 돈을 주는 사람의 명령을 따르다 보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저희 아내도 복지관에 있으면서 서울시 재단에 있으면서도 계속 요청을 한 겁니다. 이런 일에 돈을 써야 됩니다 하지만 다 묵살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책이 안 바뀌니까. 그럼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자. 그래서 이 말씀 보게 되면 아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고아와 과부, 저희 이주민 엄마들 중에 고아도 많고요. 대부분 한부모가 됐다는 건 우리말로 표현하면 과부가 된 거죠. 그리고 나그네잖아요. 이 한국 땅에 혼자 와 있는 나그네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겠구나, 이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부 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정부의 돈을 받지 않고요. 순수하게 개인 후원자분들 그리고 교회 후원하시는 분들의 후원으로 일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하지 않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부가 하고 있으면 저희는 굳이 하지 않아요. 그럼 한국어 교육 안 하십니까? 그러면 한국어 교육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것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희는 정부가 하지 않는 일, 누군가 하지 않는 일을 찾아가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후원을 받다 보니까 자유롭게 일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8년 달려오다 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은 크게 이렇게 3가지로 뭉쳐졌어요. 예배 드리는 부분, 돌보는 부분, 자립하는 부분, 이렇게 3가지를 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배는 2017년 2월에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예배를 왜 드렸냐면 그 전에 1년에 한 번 예배 드렸어요. 3월에 전체 모임 시작할 때 우리 예수 믿으십시다 라고 얘기하고 4월 달부터 맨날 노는 거예요. 그러다가 2016년도에 제주도를 갔는데 엄마들한테 조사를 한 겁니다. 엄마들, 아이들 뭐가 제일 기억에 남았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전부 다 예배 시간이 기억에 남았대요. 근데 우리 엄마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필리핀 사람들은 기독교와 천주교의 애매한 중간에 껴있고, 베트남 사람들은 대부분 무교인 사람들이 불교와 이상한 종교에 껴있고, 뭐 이런 중국 분들이 한두 번 믿는 분들이 계시고, 몽골 분들은 통일교 분들이 많으시고, 그럼 합동결혼식 오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데 뭐가 제일 기억에 남냐 했더니 예배가 제일 기억에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이제 시기가 왔나 보다 싶어서 어렵사리 성북구에 있는 교회를 섭외해서 2017년 2월부터 이 사람들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드릴 때 올까? 이 사람들이 교회로 오라면 올까 했는데 신기하게도 교회 안 다니는 엄마들이 그냥 장소가 바뀐 것 뿐인 것 같아요. 우리를 만나러 오는 거지 교회에 오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냥 오는데 저는 맨날 설교를 하는 거죠. 예수님 믿으라고. 근데 놀랍게도 2017년 2월에 30명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2017년 12월 됐을 때 120명이 예배를 드렸어요. 한 달에 한 번 예배 드리는데 엄마들이 자꾸 이 모임에 누굴 데리고 오면 안 되냐는 거예요. 데리고 와도 돼. 그러니까 자기랑 다 비슷한 처지에 있는 엄마들을 주변에서 계속 데리고 오는 겁니다. 이혼을 준비하시는 분들, 이혼하신 분들, 사별하신 분들, 무슨 문제가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계속 모임에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임이 계속 쭉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아까 영상에 나왔던 그 아픈 아이 있죠? 그 아이도 이 모임에서 그 엄마를 만났는데 그 아이를 데리고 온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서도 책에 좀 길게 썼긴 했는데 이 아이를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기니까 그 책을 보시면 한나라는 아이가 나와요. 그 아이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병원비도 저희가
점심도 굶어가면서 막 그 다음에 더 연락을 안 받는 것 같아요. 그때 돈을 더 많이 달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위기 가정이 생길 때는 지원을 해주는데 아무나 지원하는 게 아니라 미등록 가정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불법 체류자 가정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카테고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오면 저희는 대부분 모금을 해서 최대한 도와드리려 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주거 문제가 생긴 분들은 좀 시급하니까 그런 집 문제 같은 것도 이제 보증금 아직도 서울 성북구에 가면 500에 30만 원짜리 집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돈을 500만 원, 300만 원 모아서 급하게 살 수 있는 집들 보증금 마련해서 살 수 있게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고요. 대부분 이제 그런 병원비 같은 부분도 이제 미등록 가정들은 병원비가 이제 억대로 나오거든요. 의료보험이 안 되니까 그래서 최대한 그런 것도 병원하고 조율해가지고 좀 깎을 거 깎고 또 저희도 모금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주말학교라 그래서 2018년도 8월부터 시작한 주말학교인데 주말학교를 왜 시작했냐면 엄마들이 그러는 거예요. 애들이 집에서 맨날 핸드폰만 게임하고 유튜브 보고 이상한 영상 보고 있다고. 그래서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너 뭐 하냐 이렇게 다 애들하고 집에 오락하고 핸드폰 게임하고 있고 컴퓨터로 오락하고 있고 그거밖에 안 하는 거예요. 야 니네 그럴 것 같으면 선생님이랑 놀자. 그래서 토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아이들하고 노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놀아보셨어요? 애들하고? 안 놀아보셨죠? 다 자동 다이어트 되는 건데 처음에는 한 50명 데리고서 그것도 한 교회를 빌려서 그것도 어렵게 동네 교회를 막 수소문해가지고 교회를 토요일 날 빌려서 아이들하고 놀다가 코로나가 터지니까 이제 많이 못 모이잖아요. 그래서 소규모로 모임을 시작했는데 소규모로 모일 때 어떻게 애들을 선별했냐면 좀 더 손이 많이 가는 아이들, 사랑이 많이 필요한 아이들만 따로 골라냈습니다. 골라내서 보니까 이 아이들이 한 10명 정도가 됐는데 그중에 절반은 ADHD인 아이도 있고 절반이 ADHD라고 보시면 돼요. 10명 중에 5명은 ADHD를 갖고 있고 또 그중에 몇 명은 경계성 지능을 앓고 있고 지능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만 따로 모아서 저희가 이제 주말학교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애들하고 이제 계속 토요일 날 모여서 뭘 했냐면 주말에 엄마랑 아빠랑 경험해볼 만한 것들을 했어요. 왜냐? 얘네들은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이들하고 모여서 맛있는 밥 먹고 놀러 가기도 하고 수영장 가기도 하고 숲에 놀러 가기도 하고 동물 보러 가기도 하고 그런 활동들을 계속 해온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코로나도 풀리고 그래서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니네 옛날에 한 30명, 40명 모이는 것처럼 다시 이렇게 모이는 게 좋냐? 아니면 지금처럼 10명 이렇게 소규모로 노는 게 좋냐? 그랬더니 애들이 다 뭐라는 줄 아세요? 지금이 좋대요. 지금이.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런 사랑을 받아보니까 이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자기들이 여기서 안정되고 위안받으니까 이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늘어나기 싫다 하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좋아. 더 이상 부르지 말자. 그래서 이 아이들하고 계속적으로 모임을 하고 있는데 작년 11월쯤에 동네 교회 청년부에서 우연히 제가 설교하러 갔다가 그 청년들이 감동이 됐는지 한 8명 정도가 로테이션으로 격주로 와서 애들하고 놀아줘요. 그러니까 이제 젊은 청년들이 오니까 좋은 게 뭐냐면 이제 저는 늙었잖아요. 그래도 얘네보다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이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저랑 놀 때랑 젊은 잘생긴 선생님과 이쁜 선생님이 올 때랑 달라요, 분위기가. 그래서 애들이 이제 토요일 날 모여서 하는 거고 요 아래 사진이 요게 지난주 토요일 날 걔네들이 그 청년부 친구들이 자기네 체육관 대관해 가지고 4시간 동안 데리고 놀아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아이들이 재밌게 논 모습인데 주말학교 때 이걸 이제 노는 것만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드게임 놀이 속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규칙이 있어요. 얘들이 규칙을 배웁니다. 그리고 규율이 생겨요. 서로 간에. 아빠가 없이 크다 보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위계질서를 잘 못 배워요. 그러니까 어른의 통제를 잘 못 따릅니다. 근데 보드게임 하게 되면 규칙을 안 지키면 게임이 안 되잖아요. 자동적으로 애들이 보드게임을 통해서 게임을 통해서 공동체성을 배우고 규칙을 배워가요. 그러니까 지금은 얘네들이 그 놀이 문화에 최적화돼 있어요. 누군가 와서 게임을 하잖아요. 쫙쫙. 야, 줄 서 그러면 쫙 서요. 그래서 그런 놀이 통해서 아이들이 이런 흥분도가 좀 줄어들고 차분해지고 그리고 같이 활동하게 되고 화가 나더라도 제 눈치를 보죠.
살짝 보고 욱하려다가 좀 다운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공동체를 이제 배워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주말 학교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재밌습니다. 또 하나는 엄마들의 일자리를 만들었어요. 저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막 이렇게 막 하니까 뭔가 제가 되게 큰 단체 같죠. 아내랑 저랑 둘이 일해요. 아직도. 이걸 왜 만들었냐면 2020년도에 코로나가 극성할 때 저희가 엄마들의 일자리를 위해서 농사를 진 적이 있어요. 농사를 짓다가 그 농사진 새싹삼을 팔 루트를 찾다가 도저히 코로나가 되니까 교회도 문 닫고 다 문 닫으니까 저희가 팔 데가 없어가지고 에라 그냥 우리가 직접 팔자 해가지고 코로나가 극심한 그 시절에 보증금 몇 천만 원을 주고 저 식당을 아니라 카페를 만들었어요. 카페 만들었는데 하루에 5천 원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큰일 났다 했는데 같이 시작한 엄마가 베트남 엄마였는데 이 엄마가 요리 실력이 이거예요. 진짜 잘 만들어요. 그래서 이 엄마가 선생님 우리 분짜라도 하나 만들어 팝시다. 반미라도 하나 만들어 팝시다. 그거 야채만 있으면 돼요. 불 필요 없어요. 그래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차를 마시러 오는 게 아니라 반미랑 분짜를 먹으러 와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탄력에 붙어서 선생님 그러면 우리 껌숭도 하나 해봅시다. 그래 그 뭔데? 이런 거. 맛있네. 그럼 또 해봐. 그 사람들이 쌀국수는 없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카페로 디자인 돼가지고 화구가 없습니다. 쌀국수는 딴 데 가서 드시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래. 베트남 식당에 쌀국수가 없대요. 쌀국수 빼고는 다 팔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하도 사람들이 뭐라 그래서 이제 주방 개조를 해가지고 카페 공간에다가 화구를 만들어서 지금 쌀국수도 팔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엄마들이 4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엄마가 세팅해준 그 음식 그대로 해서 이 엄마는 2년 딱 일하고 의정부에 개업을 했어요. 자기 식당을. 그리고 지금 여기보다 돈을 2배로 벌고 있습니다. 여기는 훨씬 못 벌죠. 왜냐? 너무 싸서 제가 가격을 너무 싸게 책정해놔서 베트남 엄마가 맨날 그래요. 돈 안 벌려고 만든 매장 같다고. 그쵸. 이제 월급을 저도 못 받고 있으니까 여기서 제가 월급을 받아야 되는데 월급이 안 나와요. 월급을 받을 수가 없어요. 주고 나면 마이너스여서 계속 마이너스인데 그래도 여기서 엄마들이 일을 하면서 뭐가 생기냐면 자신감, 자존감이 생겨요. 자기가 직접 돈을 벌잖아요. 돈을 벌다 보니까 실례로 라오스 엄마는 시집 와서 시골에 끌려갔다가 2년 전 신정날 쫓겨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엄마를 케어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 카페에 일을 시켰는데 한국 와서 그게 처음 일한 거예요. 딸이 초등학교 2학년 지금 3학년 됐는데 10년 만에 밖에 나와서 처음 자기 손으로 돈을 벌어본 엄마인데 이 엄마는 너무 만족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이곳에서 엄마들이 일을 하면서 더 중요한 건 동네에 약간의 그 이주민 엄마들의 이야기터, 마실터가 됐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엄마들이 와서 많이 놀기도 하고 커뮤니티 공간이 돼가지고 때려치고 싶지만 못 때려치는 그러니까 그죠 그런 곳.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여기서 엄마들이 기술을 배우고 있잖아요. 제 목적은 뭐냐면 이걸 인수하라는 거예요. 이거 가져가라고. 보증금도 할부로 다 해줄게. 가져가. 근데 엄마들이 아직은 좀 자신이 없지만 조금씩 이제 이익이 나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럼 이제 인수해 가겠죠. 그럼 이제 저는 다른 매장을 또 차려서 또 엄마들을 할 수 있게 고민하고 있는데 혹시 이 동네에 세우고 싶은 말씀하세요. 레시피가 저희 엄마들이 오시는 분들이 다 뭐냐면 강남에 차리라는 거예요. 강남에. 강남 갈 돈이 어디 있어요, 그죠? 강남에다 차리라면 잘 된다는데 하여튼 맛은 있습니다. 한번 강북구 번동에 오실 일 있으면 꼭 한번 오세요. 진짜 맛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크게 3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부분, 그리고 주말 학교에서 아이들을 케어하는 부분, 또 엄마들의 일자리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요즘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여러분 이 용어 들어보셨나요? 경계성 지능인? 들어보셨어요? 이게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데 저희 아이들한테도 이런 모습들이 있는 아이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제 수치상으로는 우리나라에 한 720만이 된대요. 저 수치상으로 보면. 왜냐하면 이제 이 웩슬러 지능검사상에서 IQ 70에서 85 사이가 한 14% 된다 하니까 85 이상은 정상에 속하고 72, 69 이하는 지능장애로 속해요. 그러니까 70에서 85를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냐면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쟤는 이해를 왜 이렇게 느리게 하지? 쟤는 왜 이렇게 말이 느리지? 쟤는 왜 이렇게 이해를 못하지? 쟤는 왜 이렇게 저럴까? 이럴까? 했던 친구들 보신 적 있으시죠?
옛날에는 그게 분류표에 없었는데 요즘 들어서 이제 이런 분류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얘네들도 자기의 욕구가 다 있어요. 자기가 뭘 하고 싶고 돈을 벌고 싶고 직장을 갖고 싶고 안정되고 살고 싶고 다 이런 욕구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회에 나갔을 때 얘네들이 우리나라 사회에서 적응을 할 수 있냐라는 거죠. 얼마나 빠르게 돌아가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근데 얘네들은 일단 이해가 느려요. 우리는 한 번 말하면 알아듣고 바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한 번 말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 번 수십 번 얘기해줘야 알아들을까 말까 하는 아이들이라는 거죠. 네, 저희 집 거실의 풍경인데 얼굴 가린 아이가 지금 지능장애와 경계선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아이인데 이 아이 때문에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됐어요. 이 한 아이를 또 보면서 이 아이가 운동신경이라든가 뭐 이런 다른 일상생활에서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자기 관리가 안 되고 그런 시간적인 부분들, 우리가 인지적인 부분들이 많이 떨어집니다. 대화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눈 맞춤 잘 못하고 뭐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하기에는 부족해요. 대꾸 있기는 문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쭉 지켜보다 보니까 고민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아이들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주말학교에 10명 중에 5명이 경계성 지능을 갖고 있다고요. 근데 이제 얘는 지금 고1이 됐어요. 그래서 외식 고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너 뭐 하고 싶니? 맛있는 쿠키를 만들고 싶어요가 얘의 꿈인 겁니다. 그래 잘 됐다. 담임 선생님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저를 알았냐니까 이 친구가 제 번호를 줬대요. 누구라고 저를 소개하던 거예요. 했더니 언어 치료를 받고 있대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언어 치료를 한 적이 없는데요. 했더니 엄마랑은 소통이 잘 안 돼서 아이가 제 번호를 줬길래 저랑 통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해서 그럼 얘는 그 학교에 어떻게 들어갔나요? 뭐 거기 되게 어려운 학교인데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이 아이가 온다 그러면 저희는 거부할 권리가 없습니다.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가 답변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를 쭉 설명해 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를 금요일 날 밤에 데리고 저희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주말 학교를 해야 되니까 아니면 얘 안 일어나요. 저희 집에 자지만 발로 차도 안 일어나요. 약간 죽은 것처럼 자요. 신기해요. 어떻게 안 일어나는지. 그래서 이 아이를 금요일 날 데리고 와서 다 씻겨요. 그리고 옷을 다 벗겨서 다 빨래통에 집어넣고 빨래를 돌려줍니다. 왜냐? 집이 그 냄새라고 그러죠. 그 냄새 부분들이 집이 관리가 안 되니까 아이가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집을 가봤을 때 왜 우리 그 쓰레기장 같은 집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집에 살고 있어요. 제가 치우라고 계속 얘기해도 엄마가 안 치워요. 그래서 고민이 되고 있어요. 직접 가서 내가 치워야 되나 막 그러는데 경계성 지능 아이들을 보고 있는데 꿈은 다 갖고 있어요. 근데 다들 뭔가를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아내랑 저랑 작년 말부터 고민이 시작된 겁니다. 우리가 다음 스텝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 생각하다가 이런 아이들이 많아지다 보니 그럼 이 아이들을 위한 일자리를 우리가 다시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엄마들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었는데 이 아이들만은 일자리를 만들어야겠다. 얘네들은 느리잖아요. 실례로 이 아이한테 제가 어떻게 가르치냐면 누구누구야 아침에 학교 갈 때 양치를 꼭 해야 돼. 세수도 꼭 해야 돼. 머리도 감고 가야 돼. 옷이 냄새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안 나는 걸로 갈아입고 가야 돼. 이거를 다 일일이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해도 금요일 날 저희 집에 오면 옷에 냄새가 많이 나요. 학교 선생님도 여자애들이 다가가고 싶지만 다 이렇게 멀어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케어할 수 있을까 하다가 저희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무늘보가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계성 지능인을 위한 카페가 서울에 딱 2개 있습니다. 그리고 경계성 지능인이라는 센터가 서울에 딱 하나 있어요. 누가 안 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경계성 지능인을 위한 대안학교가 서울에 딱 하나 있습니다. 초, 중, 고. 한 재단이 운영하는 예술학교예요. 그래서 아내랑 저랑 고민하면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또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애들이 다 음식을, 쿠키를, 뭐 커피를 이런 걸 만들고 싶어 하니까 아예 그냥 느림 카페를 만들어 버리자. 여기 오는 사람은 느림을 각오하고 오라는 거죠.
그리고 천천히 얼마나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까? 여기 와서 느리게 이 아이들이 하는 거를 주문하고 받으면서 천천히 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매장에서 엄마랑 아이가 같이 일할 수 있게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엄마가 아이를 같이 보면서 같이 케어할 수 있게. 그렇게 다음 스텝을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화산교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들이 다 하는 거, 저 교회가 하는 거, 이거 한번 해보자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거 한번 찾아서 그걸 도전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 설교를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처음 사진으로 돌아와서 항상 이 사진을 보면서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합니다. 단순히 밥 한 끼 먹어보려고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이 사람들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밥 한 끼가 일자리가 되고 지금은 같이 살려고 하는 공동체까지도 꿈을 꾸고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처음은 되게 간단합니다. 밥 한 끼면 돼요. 따뜻한 밥 한 끼, 따뜻한 손 한 내밈, 이게 우리의 시작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꾸준히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친구, 그 친구 옆에 내가 계속적으로 머물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하나씩 그 다음 할 수 있는 것들이 눈에 보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걸 한 단계 나가시면 돼요. 아내랑 저랑 둘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으세요? 저랑 아내는 둘밖에 안 돼서 이 정도밖에 못하지만 여기는 훨씬 더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때 훨씬 더 많은 재능과 능력을 갖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산교회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수원 지역 안에서 이 화산교회 하면 그 교회 그 사람들은 이걸 잘하고 있지. 야, 그 교회 참 그걸 잘해. 참 정부가 못하고 누가 못하지만 이 교회는 이걸 참 잘한다 라고 하는 그걸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꾸준히 지속적으로 내가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